폭포 그 네. 위에서 같이 떨어지면 얼마나 스릴이 있을까. 아, 그치? 어우, 오싹하다, 야. 1658년 노폭의 윌싱엄 마을 바깥에서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다 땅에 묻힌 단지 50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은 로마 또는 섹슨 시대의 귀족의 매장지였습니다. 단지의 발견은 이스트 앵글리아에서는 상당한 사건이었지요. 노리츠에 살던 의사 토마스 브라운경도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해 말 브라운경은 무덤의 발견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노력의 무익함, 인간의 불완전성, 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신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 등에 대하여 두서없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호장론, 최근 노폭에서 발굴된 자기 무덤에 관하여입니다. 브라운은 특유의 운율이 실린 딱딱한 영어로 말합니다. 몇 달 전 유서 깊은 윌싱엄 들판에서 항아리 40에서 50개가 발굴되었다. 항아리는 메마른 모래땅에 1m도 안 되는 깊이에 별로 간격을 두지 않고 묻혀 있었다. 어떤 항아리에는 뼈가 1kg 담겨 있었다. 두개골, 갈비뼈, 턱뼈, 골반뼈, 치아를 구별할 수도 있었다. 브라운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요했을 인물들이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에 로마인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장지가 옛날 로마 요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브라운은 우리의 브리튼, 섹슨, 데인 선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브라운은 세속적인 위대함과 명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시간의 힘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뼈의 운명을 누가 알까? 몇 번이나 매장당할지 누가 알까? 브라운은 한때 세상에서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연애를 주최하고 수금을 켜고 아침에 거울에 친 자신의 모습을 자신있게 마주보았을 죽은 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시간의 아편에는 해독제가 없다. 몇 세대가 흘러도 나무들 몇 그루는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집안이라 해도 떡갈나무 세 그루만큼도 오래가지 못한다.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정직한 기독교인의 의무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모두에게 우울하게 들리겠지만 아마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여 망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도 결국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 망각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현재 높은 위치에 따르는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더 우울하게 들릴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죽음이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즉 부유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8세기 중반 잉글랜드에서는 묘지파라고 알려진 일군의 시인들이 기독교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교훈을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이 묘지파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들의 시의 화자가 달 밝은 맑은 밤에 교회 묘지에 나가 반쯤 허물어진 무덤들 곁에서 업적과 영광을 지어버리는 죽음의 힘에 대하여 명상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명상에서 별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쁜 표정을 간신히 감추었던 듯합니다. 에드워드 영의 시 밤생각 에서 화자는 이끼가 덮인 묘석에 앉아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합니다. 현자, 귀족, 권력가, 왕, 정복자, 죽음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한 시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애를 씁니까? 부의 냇물에서 거닐고 명성이 높이 치솟으면 뭐할까?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도 여기 그가 누워있다 에서 끝이 나고 가장 고귀한 노래도 흙에서 흙으로 마무리하는데 같은 시대의 시인 로버트 블레어도 역시 묘지를 배경으로 한 무덤에서 똑같은 주제를 노래합니다. 자만심이나 다른 사람의 아첨이 우리가 보통 수준 이상 존재라고 교활하게 소곤거려도 무덤은 그 반질거리는 얼굴에 담긴 아부를 반박하며 솔직한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이것은 묘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토머스 그레이가 시골 묘지의 비가에서 되풀이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문장의 자랑, 권력의 허세, 모든 아름다운 모든 부가 똑같이 불가피한 순간을 기다린다. 영광의 길은 무덤으로 통할 뿐.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소멸을 예상하며 미리 복수를 한 듯한 달콤한 느낌을 맛볼 수가 있지요.
화가들 역시 문명이 멸망한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작품을 그리는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오만한 수호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보복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화가 위베르 로베르는 근대 프랑스 위대한 건물들을 폐허로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여 폐허의 로베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잉글랜드에 살았던 화가 조지프 겐디는 잉글랜드의 은행의 천장에 내려앉은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지요. 한편 70년쯤 뒤에 규스타프 도레는 21세기 런던을 상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의 마지막 날과 몹시 흡사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뉴질랜드의 주민 도레 시대에는 미래를 대표한다고 여겼습니다. 뉴질랜드가. 이 당시 갓 건설된 캐넌 스트리트 역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인들이 파르테논이나 콜로세움을 스케치하기 위해 아테네나 로마에 갔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죠. 18세기 이후 비슷한 감정을 품은 여행자들이 과거의 폐허를 감상하기 위하여 트로이, 코린트, 파이스툼, 테베, 미케네, 크노소스, 팔미나, 바알벡, 페트라, 폼페이 등지로 여행 떠나기 시작했다. 드물게 나타나는 순간적인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복합어, 감성적인 염세 감정, 남의 불행을 고소하는 마음, 여행을 좋아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명수인 독일인들은 폐허에 대한 감상적 태도, 폐허에 대한 동경, 폐허를 좋아하는 마음 등 낡은 석조 건물에 대한 느낌을 묘사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787년 3월 괴테는 폼페이를 2번 찾아가죠. 그는 나폴리에서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는 많은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처럼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오락거리를 준 재난은 없다. 스탕달은 로마 산책에서 콜로세움의 그 거대한 폐허의 구석에서 얼마나 멋진 아침을 보냈던가 라고 회상하면서 폐허를 보는 것이 기억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기쁨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탕달은 심지어 콜로세움은 새로 지었을 때보다 폐허했을 때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이름은 오지만 디아스 왕중왕이라. 너희 힘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셀리의 오지만 디아스에 나오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의 상 받침대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죠. 그러나 절망을 하는 데는 굳이 힘있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힘없는 자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람세스 2세는 박살이라서 땅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거대한 것 주위에는 외롭고 평평한 사막이 헐벗은 채 가엾이 뻗었을 뿐. 폐허는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불안정한 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낡은 돌들을 보다 보면 성취에 대한 또한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에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다 한들 우리를 기리는 기념비나 행렬이 없습니다. 한들 얼마 전 모임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웃음을 짓지 않았다 한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며 시간이 지나면 뉴질랜드인이 우리의 대로와 사무실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서 뉴질랜드는 아까 미래를 얘기한 거야. 영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다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폐허는 우리의 노력을 완전과 완성이라는 이미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폐허는 우리가 시간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파괴의 힘의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파괴의 힘은 기껏해야 저지하는 정도지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국지적인 승리는 가능했지만 몇 년 정도 혼돈에 약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원시의 용행으로 돌아갈 운명이죠. 이런 소멸의 전망에 위로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불안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획과 관심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 때문에 괴로워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도덕가들은 불안을 달래려면 낙관적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강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은행은 폐허가 되고 우리는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룬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이름마저 땅에 짓밟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야망이 원대할수록 현실을 더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위에 대한 우리의 하찮은 걱정을 천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됩니다. 바로 해답이 나왔는데, 그지? 광대한 풍경 역시 폐허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지요.
폐허가 무한의 시간의 대표자이듯이 이런 풍경 역시 무한한 공간의 대표자로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의 허약하고 수명도 짧은 몸은 나방이나 거미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든 가장 힘센 인간과 커다란 자연, 큰 사막, 높은 산, 빙하와 대양 이런 것들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스울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지요. 광대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회적 위계 내에서 우리가 하찮다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하찮다는 느낌 안에 포섭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다. 누가 우리보다 몇 밀리미터 더 큰가 하는 관심은 우리보다 10억 배 큰 것들, 우리가 감동을 받아 무한한 영원 또는 단순하게 또 어쩌면 가장 유용하게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힘에 대한 경외감에 밀려나게 됩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해가. 그러면서 몇 장의 이제 대자연의 이제 공간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책에서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다가 너 나이아가라 가봤니? 안 가봤다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폭포의 개념 그리고 거기 가면은 너랑 나랑 뭐 야 폭포가 대단한데 안 들려. 이 소리만 들리고 그 폭포 들어가기 전에 우비를 또 줘. 그걸 또 사거나 아니면 또 주는 것도 있고. 그 저 멀리서 그 폭포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그 작은 그 수증기 같은 게 입자가 쫙 그 멀리까지 튕겨져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옷이 젖을 정도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코스가 있고 그 멀리서 또 돈을 좀 더 내면 이제 헬기로 그 위를 또 올라가는 거 있고 또 전망대라고 해서 또 육지에서 또 바라보는 거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의 경계니까 호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고 거기서 또 보고 또 이렇게 한 1박 2일 정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쁜 여행객들은 이제 그날 이제 몇 시간 동안 그걸 다 여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다시 언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번 가봤었어. 그래서 가족들끼리 갔었는데 너무 그게 기억에 오래 남네. 게다가 야, 큰 돈 들여가서 헬기를 타고 나이야 가라! 그래서 어마어마해. 진짜 무슨 여기 작은 뭐 폭포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 그 웅장한 소리하며 늘 무지개가 떠 있어. 이 햇살 너머로 여기서 여기 무지개, 저기서는 저기 무지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고 그 밑에 또 작은 또 이 동굴들이 막 파여져 있어서 그 길로 또 걸어 다니고 장관이야 장관. 더 큰 작품이 없지. 자연이 만들어냈으니까. 뭐 좋으셨다는 거죠? 엄청 좋았지. 압도되는 느낌 있잖아. 야, 나 진짜 내가 여기 죽어도 아무도 안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 이게 보는데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폭포가 저 멀리서 한눈에 들어오겠지만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 위에서 폭포 그 위에서 같이 떨어지면 얼마나 스릴이 있을까요? 그치? 오싹하다, 야. 카약 1인용 탁 타고. 그 가까이 가는 것도 있는데, 저기 다 위험하니까 못 가게 해놨더라고. 물 떨어지는 게 저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일자동 펌프에서 떨어진 그거 아니야. 소리가 그냥 저 끝에서부터 그냥 멀리서 이 소리야. 이거 좀 더 가까이 가면 이거 더 가까이 가면 그러면 너랑 나는 말이 안 들려. 가자고. 이거야. 와, 대단하네. 나이아가라 한번 갔다 오셨네요. 네.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 대자연에 대해서
보통이 그린 나이아가라는 거겠지. 아니야. 프레데릭 에드윈 처치라고 이때 예술가들, 미술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보통 형님이 그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불안을 갖다가 오히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종교를 통해서 뭐라 가지 얘기하잖아, 그지? 그 가운데서 예술가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직접 아니면 마지막 글자 글이 그렇잖아. 직접 넓은 세상에 가서 경험해 보면 왜 여행하면은 사람이 성장한다 그러는 게 야 진짜 난 별거 아니구나. 이 넓은 땅에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걸 얘기한 거고 직접 못 가면 이제 이런 옛날에는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림으로 큰 그림은 나야가 팍 보면 아니 이런 게 있어. 근데 너는 직접 가봤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그림 잘 그렸다 그런 느낌이 들어? 잘 그렸. 제법 잘 그렸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이게 직접 가본 사람한테 그림 들이대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입체적으로 이게 이거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 지구가 아닌 듯한 느낌도 받을 때도 있어. 뭐냐면 여기는 맑고 이 폭포 아래는 수분 가득해요. 좀 음습한 데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무지개가 또 떠 있고 희한해. 그리고 물색이 어때? 물색이 막 우리는 파란색 이러잖아. 이거는 막 파도 아니 바위에 부딪히고 서로 물길끼리 부딪혀갖고 하얘다. 하얀 물이 확. 순백색. 우유빛. 우유빛. 무슨 방역차처럼. 이러니까 웅장하지. 이때 이제 음악 딱 뭔가 삽입하면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쫙. 나이아가라가 전 세계 하나인가? 하나지. 하나야? 하나지. 하나인가? 너 저기 그 브라질에 있는 폭포 말하는구나. 이구아 폭포. 이과수 폭포. 그 이구아나고 그거는 이과수.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그래. 그래서 세계 3대 폭포를 그러잖아. 그리고 하나가 제주도에 그거지? 맞지? 그럼. 3대지? 오늘 들어가서 나이아가라로 생각하고 샤워기 강으로 해놓고 그 소리만 어떤 음악가들도 나이아가라에서 득도한 사람은 없어. 즉사하지. 득도하지 못해. 이건 맞으면서 득음하지 못해. 야 나이아가라에서 득음하려면은 데시벨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자체가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지? 바로 옆에서 이렇게 톡해야 되겠다, 그지? 그렇지. 여기 책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기회가 가능하다면은 이 경험을 해보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진짜 좋은 거는 이제 나이아가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대자연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나이아가라에 대한 책이나 나이아가라에 대한 저기 선망이나 나이아가라에 대한 상상이나 이런 걸 충분히 내가 이제 물어 익었을 때 실질적으로 나이아가라 눈앞에 딱 펼쳐지는 그 자연의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